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사춘기 때부터 끊임없이 질문하는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쉽사리 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삶의 의미에 작은 이유라도 붙여주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는 맛있는 커피를 먹기 위해 살아있다. 내일 하루는 재밌는 TV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작은 의미라도 붙여준다면 삶에 조금이나마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1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양돋보기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상륙한 이케아의 가격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1호점 개장을 앞둔 이 가구 공용 이케아의 가격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케아는 11월 13일 한국어 홈페이지를 열면서 이 주요 제품의 가격을 공개했는데요. 이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게 책정됐다고 해서 이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이케아는 1년에 한 번 제품 카탈로그를 발행해서 고객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때 각 제품에 책정된 가격은 국가별로 다른데요. 이케아 코리아 측은 철저한 시장 조사와 환율, 관세는 물론이고 이 경제 사정과 물가를 고려해서 가격을 매긴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한 번 정해진 가격은 이 새로운 카탈로그가 발행되기 전까지 약 1년간 유지가 되는데요. 한국어판 카탈로그는 약 200만 부가 발행돼서 사전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11월 24일 무료로 배포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최대 규모인 광명점 개장을 앞두고 특대호 한정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카탈로그가 배포가 되기 전부터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을 본 고객들이 제품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비싸다라며 반발을 한 것입니다. 이케아 코리아가 이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공개한 6개 품목의 가격과 이케아 미국 홈페이지의 가격을 비교해보면요. 이케아 PS 2012 드롭 리프 테이블은 한국에서는 24만 9천 원이고 미국에서는 약 19만 9,700원입니다. 펠로 암체어는 한국에서는 3만 9,900원이고 미국에서는 약 5만 5,800원이고요. 세칸 서랍장은 한국에서는 7만 9,900원, 미국에서는 약 5만 5,800원입니다. 또 브루살리 침대 프레임과 수납상자 4개는 한국에서는 39만 9천 원이지만 미국에서는 약 30만 원이죠. 미국 가격은 이 11월 20일 기준 환율 1달러당 1,115원으로 계산한 것고요. 이를 통해 본다면 제품에 따라 3천 원에서 1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 제품 외에도요, 이 국내 카탈로그에 실린 2천여 상품 가운데는 다른 나라보다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국내 소비자들이 이케아 코리아의 가격 책정에 불만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구성이 낮은 소모품이나 저가 제품군의 경우 외국보다 싼 가격을 매겼지만 고가 제품군은 오히려 두세 배 가격을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44만 9천 원짜리 TV 장식장은 일본에서는 약 37만 8천 원에 팔리고요. 미국에서는 약 23만 원에 팔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국가별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스톡홀름 3인용 소파 역시 한국은 299만 원이지만 일본 판매 가격은 약 189만 원으로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죠. 이에 결혼을 앞두고 이케아에서 가구 등을 구입할 계획이던 신혼부부들은 좋은 가구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요. 일부 가구가 생각보다 비싸서 망설이고 있다고도 합니다. 가격이 크게 저렴하지 않다면 차라리 국내 가구 업체와 제품의 질과 가격을 비교해서 사는 게 낫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별로 품목별 가격 차이가 큰 것은요, 이케아 고유의 가격 책정 전략 때문입니다. 이케아 코리아 측은 시장 분석과 유통 경로, 관세와 제조 국가들을 고려해서 나라마다 다른 가격이 책정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이케아가 선보이는 8천여 종의 상품 가운데는 국가마다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고 주안점 역시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 공시가격에 부가세와 세일 텍스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판매 가격은 기존 가격의 5에서 10% 더해진다고도 하죠.
즉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군에 대해서는 가격을 낮게 책정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보다 비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케아는 한국에 진출하면서 한국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고자 하는 저가 생활용품에 외국보다 싼 가격을 매긴 거라고 하는데요. 이케아가 우리보다 앞서 매장을 낸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현재 ELP, Even Lower Price 마케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현지 물가가 매년 올라도 이케아는 가격을 오히려 더 낮추겠다는 전략인 건데요. 이처럼 국내 소비자들이 이케아를 기다린 것도 이 회사가 고급 브랜드가 아닌 저가의 실용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였습니다. 일찍이 이 이케아의 착한 가격에 기대를 품고 기다린 국내 소비자로서는 막상 이 착하지만은 않은 가격에 실망을 한 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이 배송과 조립 가격까지 더하면 가격은 더욱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케아는 픽업과 배송 서비스의 기본 요금 29,000원이 든다고 밝혔는데요. DIY 제품으로 저가 정책을 고수하는 이케아는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싣고 가서 조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이케아 직원에게 조립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기본 4만 원의 비용이 더 들죠. 자칫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가격 논란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직접 국가별의 제품 가격을 조사해서 공개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이 국가별로 다른 가격 정책을 펴는 것이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공정위가 가격 조사라는 팔을 빼든 것은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고가 전략을 펴고 있는 이케아에 대한 경고성 조치라고 해석이 됩니다. 공정위의 조사는 물론이고 이 해외 주요 지역 이케아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현지 조사원이 직접 구입해서 가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결과는 내년 2월 발표된다고 합니다. 공정위가 가격 조사에 나선 이유는 그동안 저가 전략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해온 이케아가 유독 국내 시장에서만 일부 품목에 대해 해외보다 비싼 가격을 책정했기 때문이죠. 많은 소비자가 반발하고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는 등 예상외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도 이케아는 이번에 책정된 가격을 내년 7월 31일까지 유지하는 데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케아의 가격 정책이 12월 18일 개점하는 국내 1호 매장 광명정의 풍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과는 내년 2월쯤에 나옵니다. 그때까지 이 몇 달간 논란 속에 이케아가 한국에 과연 정착할 수 있을지 이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포이즌 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소유자의 의도에 반해서 경영권을 빼앗는 행위를 바로 적대적 인수합병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사업을 돈으로 빼앗는다라는 윤리적인 거부감 탓에 이 단어의 뉘앙스는 부정적이죠. 그러나 이 인수합병은 시장에서 경쟁력 낮은 기업을 걸러내고 비효율을 줄이는 수단으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에 반해 이 방만한 경영으로 지배주주와 경영진만 호사를 누리고 소액주주에게는 쥐꼬리 배당에도 인색한 대기업이 있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경영권도 보호되어야 할까요? 그래서 이 적대적 M&A의 방어수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포이즌 필은 대표적인 적대적 인수합병의 방어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째 포이즌 필의 도입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도의 핵심은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새로운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포이즌필 반대론자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기업 소유주 체제만 공고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포이즌 필은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기업의 경영권은 당연히 회사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에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다른 사람이 이 기업을 가지고 싶다면 소유주가 가진 주식보다 많은 주식을 사들이면 되는 거죠. 이 과정이 현 소유주와 인수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다면 이를 우호적 인수합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기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현재 소유주의 의사에 반해서 지분을 사모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이 총 100주의 주식을 발행한 A기업의 현재 소유주는 주식 40주를 가진 갑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주식은 수십 명의 소액주주가 나누어서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을 높이 평가한 을이 소액주주들의 주식 중 41주를 사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 갑의 우호 세력이 없다면 이 순간 기업의 의사결정권은 을에게 넘어가게 되죠. 이는 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갑이 미리 새 주식 40주를 발행해서 싼 값에 인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갑은 을에 대항해 40주의 주식을 찍어내고 이를 사들여 80주를 가지고 을의 지분을 쉽게 압질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사냥꾼에 대비해서 미리 회사의 내부 규칙에 숨겨진 독약 같은 주식 발행권을 끼워넣는다는 의미에서 이를 포이즌 필이라고 부릅니다. 이 포이즌 필은 미국식 제도입니다. 로펌 변호사인 마틴 립튼에 의해 1982년 발명이 됐고요. 1985년 델라웨어 최고법원이 이 포이즌 필에 대한 대한주주 총회 결의를 인정하면서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이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이즌 필은 반대자들 사이에서는 대기업 소유주 체제를 공고히 하고 인수합병 관련 소송을 비약적으로 늘려 변호사들의 먹거리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찬성론자들은 포이즌 필로 무차별적인 M&A가 억제됐다고 주장을 하죠. 포이즌 필의 세부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플립 오버 필은요, 적대적 M&A 시도자가 목표 기업을 인수한 뒤 이를 합병하는 경우 해당 기업 주주들에게 합병 후 존속회사의 주식을 아주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주는 방식입니다. 또 플립인 필은 적대적 M&A 시도자가 목표 기업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취득하는 경우 이 해당 기업 주주들에게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죠. 적대적 M&A 시도자가 기업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취득하면 해당 기업 주주들이 보유 주식을 우선주로 전환 청구하거나 현금으로 상환 또는 교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백엔드 필도 한 방식입니다. 포이즌 필은 이사회 이사들의 차등 임기제와 결합할 경우 거의 현 지배주주에 도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죠. 이런 포이즌 필의 국내 도입 여부는 몇 년째 국내에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국내에서는 미국식 포이즌 필이 기존 대기업 소유주들의 소유 구조를 과보호한다는 지적에 대해서요, 정부와 정치권에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한 상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없는 이 한국식 포이즌 필 보완책은 주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대규모 신주 발행은 주가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간접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인 겁니다. 상법 개정안은 우선 포이즌 필 행사에 반대하는 주주들에 대해서 신주 발행 전에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유지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법률상 유지란 한자 뜻 그대로 적극적인 저지를 뜻합니다. 이 포이즌 필 부여와 발행 절차, 행사 방식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주주는 법원에 금지 청구를 할 수가 있죠. 가처분 신청은 물론이고 본안 소송 제기 역시 가능합니다. 신주 발행 후에도 이중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주주와 이사, 감사가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낼 수 있게 해서 사후적인 견제 장치까지 마련한 것입니다. 엄격한 발동을 위해 미국과 일본에는 없는 포이즌 필 도입 목적도 법에 명시할 방침입니다. 현재 우리 대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의 잠재적인 위협에 처해 있는지, 그래서 포이즌 필 같은 특단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한지는 학계에서도 이견이 뚜렷하다고 하네요. 아직 의견이 분분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 도입이 되지 않고 있는 이 포이즌 필. 앞으로 그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기업과 기업 간 적대적 인수합병의 중요한 요소이니만큼 잘 알아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경제에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이 생활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앱들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앱들은 아주 중요하다고는 생각되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알아두면 또 생활에 소소한 편리함을 주는 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앱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요, 황사뿐 아니라 이 미세먼지가 건강에 치명적인 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숨쉬지 않고 살아가는 생물이 없기 때문에 이 맑은 공기는 생명에 직결되어 있어 건강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따라서 이 미세먼지 농도가 짙거나 공기가 좋지 않은 날에는 야외 활동 등을 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계획을 좀 더 편리하게 도와주는 앱이 있어 화제인데요. 바로 한국환경공단에서 개발한 우리 동네 대기질입니다. 우리 동네 대기질은 최근 황사와 미세먼지, 오존의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앱입니다.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 상태를 한눈에 보기 쉽게 담아내고 있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상세하게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됐기 때문에 대기 오염도와 수치 정도를 간단하게 제공해주고 있어서요. 남녀노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콘과 한눈에 들어오는 텍스트로 강조된 오염 수치로 간편하게 빠르게 숙지할 수 있어서 더 좋다고 하네요. 이제 곧 대학교에서는 또 기말을 준비할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꼭 시험 기간이 아니더라도요. 요즘 대학생들은 사시사철 여러 가지 공부를 하기에 바쁜데요. 이 스터디 자리 구하는 것도 그래서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이럴 때 공부 시간 뺏기지 않고 빠르게 스터디 준비를 도와주는 앱이 있습니다. 바로 스터디 준비 앱 클리커입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학생들이 달려가는 이 공간들이 있죠. 바로 학교의 도서관과 독서실 그리고 스터디룸입니다. 더 한적하고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눈치 싸움 역시 치열한데요.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우려고 하면 또 여간 눈치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클리커는 바로 그런 이들을 위해 등장한 앱입니다. 멀리서도 유비쿼터스로 자리를 미리 예매하고 앉아서 잡을 수 있게 하죠. 게다가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으니 누구라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 지원이 가능하고 언어 지원까지 다양해서 더 유용하다고 하는데요. 간혹가다 지원되지 않는 곳도 있어서 미리 확인을 할 필요는 있다고 하네요. 또 우리 일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중요한 날들을 가끔씩 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소중한 사람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그리고 만난 지 100일과 200일 같은 기념일들은 아무리 바빠도 꼭 챙기고 지나가야 되는 것들인데요. 바쁘다고 잊고 지나갔다가는 이 상대방에게 서운함을 주게 되어 자칫하면 후폭풍을 맞은 우려까지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날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는 앱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할게 앱입니다. 이 기억할게 앱은요, 디데이를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사용자에게 각종 기념일을 미리 알려주는 앱입니다. 자칫 수많은 디데이 앱과 같아 보이지만요, 이 앱만의 특장점이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기념일을 저장하고 알려주는 건 물론이고 사진을 함께 저장할 수 있어서요, 소중한 사람과의 기념일을 더욱 특별하게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첫 사용자를 위한 친절한 설명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앱 잠금 기능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휴대폰 분실 위험에서도 좀 더 안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거기에다가 귀여운 글꼴을 채택해서요, 조금이라도 앱을 더 사용하고 싶게 만들어주고요. 심플하고 직관적인 UI 역시 이 앱의 숨은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주 앱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 중요한 기념일 잊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소한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것들 생각보다 참 적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관리하기 번거롭고 잊기 쉬운 사소한 것들도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챙길 수 있다는 것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셨을 텐데요. 이런 사소한 것들 앱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센스 있는 스마트폰 사용하신다면 더 편리한 생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앱 있다면 지금 바로 다운로드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케아의 한국 진출을 앞두고요, 국내 가구업체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또 없겠죠. 가구업체의 대표 기업 한샘입니다. 한샘은 현재 홈 퍼니싱 업체로 진화 중이라고 합니다. 3분기 별도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3% 증가한 3,171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9.2% 증가한 258억 원을 기록했고요.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56.7% 상승한 226억 원이었습니다. 2분기 세월호 사건으로 침체되었던 물량이 3분기로 이연되면서 전 채널 고루 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8.1%로 올해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물량 증가로 인한 이익률 개선 효과가 가시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제적인 유통망 확보와 효율화 극대화로 실적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점당 매출액이 높은 대형 대리점 전환과 인테리어 제휴점 확충 전략으로 가구 시장 내 비브랜드 시장 침투의 가속화 지속이 예상됩니다. 대형 대리점은 현재 30개 수준이지만요, 매년 10개 증설이 목표입니다. 인테리어 제휴점은 13년 3,000개에서 15년 4,000개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2015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1% 증가한 1.5조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7.4% 증가한 1,231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15년도에는요, 이 B2C 시장 증가와 브랜드 소비선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매출 비중은 작으나 이 B2B 역시 분양 물량 증가에 따라 양호할 전망입니다. 이케아 진출에 따른 일부 우려가 존재하지만요, 유통과 시동 부문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이 실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부엌과 인테리어 가구의 시장 점유율 1위를 바탕으로 한 브랜드력과 대리점과 직매장 온라인의 유통체계 완성으로 이 건자재 시장 내 밸류 체인을 확장 중인데요. 중장기적으로 욕실과 마루, 창호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성장 잠재력과 집계 효과가 높아서 글로벌 기업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생활용품 상품군 보유도 긍정적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한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단편소설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문학은요, 각 장르마다 고유한 매력이 있습니다. 시에는 함축적으로 감성을 전하는 힘이 있고, 이 장편 소설에는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끌고 가며 사람들을 몰입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죠. 장편이나 시만큼 널리 읽히는 장르는 아니지만요, 이 단편 소설은 또 그 나름의 매력으로 나름대로 많은 마니아층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단편소설의 매력은요, 이 짧은 이야기, 몇 안 되는 장면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전해준다는 건데요. 오늘은 이 작년 한 해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단편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앨리스 먼로의 행복한 그림자의 춤입니다. 먼저 이 소설의 일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아이들에게 혐오감을 느끼는 건 옳지도 않고 나는 혐오감도 없지만 지적장애 아들의 연주를 들으러 오라는 말은 아무한테도 듣지 못했다고요. 도대체 이 파티가 무슨 파티래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갈수록 우렁차게 박수를 친다. 이것으로 끝이겠지 하는 바람으로. 하지만 연주 일정이 끝났다는 조짐은 없다. 그 여자애가 연주하는 곡은 귀에 설다. 가냘프고 간드러지고 유쾌한 그 곡은 그리 큰 무념무상의 행복을 누릴 자유를 뻗들인다. 마샬레스 선생님은 피아노 옆에 앉아 평소처럼 모든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짓는다. 의기양양하지도 겸손하지도 않은 미소다. 생의 끄트머리에 이른 지금에야 비로소 자신이 피아노 연주를 가르칠 수 있는,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누군가를 찾아낸 그 대단한 발견을 한 사람답게 얼굴 가득 기쁨이 넘쳐 흐를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법도 하다. 그러나 마샬레스 선생님은 그 여자애가 오늘처럼 연주를 하게 될 날을 늘 기대했고 그것을 당연해하고 흐뭇해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기적을 믿는 사람은 저
정말로 기적이 일어날 때 법석을 떨지 않는다. 이 소설은 바로 작년 201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입니다. 이 캐나다의 여류 작가 앨리스 먼로 덕분에 이 단편 소설 부문이 아주 오랜만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됐죠. 이 소설은 피아노 선생님의 학생들을 모아서 연주회를 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를 바 없이 이 피아노 학원에 보내는 엄마들이 아이들의 연주를 감상하려고 연주회에 한껏 멋을 내고 오는데요. 이때 피아노 선생님의 제자의 일부인 지적장애 아들이 연주를 하러 옵니다. 그리고 다른 엄마들의 편견을 깨고 아주 멋진 연주를 하는 장면이죠. 피아노를 잘 치든 아이든 못 치든 아이든,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든 평범한 아이든 이 소설에 나오는 피아노 선생님은 모두를 똑같이 대합니다. 모두 자신이 가르치는 소중한 학생인 거죠. 예술을 통해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일깨우고 그런 모든 아이들의 예술성 하나하나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극중의 피아노 선생님의 마음은 이는 실제 앨리스 먼로가 추구하는 예술관과 같다고도 합니다. 꼭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더라도요, 일상의 소소한 연장선에서 순수를 발견하는 것, 이는 단편 소설이 주는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오늘 하루도 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